그 여섯 번째 우리 주제로 프로젝트의 범위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뭐라겠냐면 범위야, 범위. 프로젝트 범위죠. 그 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일정이야, 그지? 일정이고, 또 이거 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느냐, 예산이 드느냐, 비용이야, 그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 범위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 일정에 따라서 또 비용이 결정,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요 세 가지가 핵심 요소다. 이런 걸 알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PM복에서 범위 관리를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 관리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범위를 정의해야지, 그 다음에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지, WBS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범위를 한번 확인하고 범위 통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나올 때까지가 요 과정인데, 요까지인데, 요구사항 수집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작성하고, 여기가 WB에서 작성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범위 관리 개요인데, 이 전체적으로 범위 관리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 이 범위 관리 지식 영역 전체 흐름도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범위 관리가 흘러가는지 개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관리는 6가지의 활동이 있어요. 그지? 6가지 활동이 범위 관리 계획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WB에서 작성하고, 범위를 한번 확인하고, 범위 통제에 들어가고,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6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지만, 범위 관리 수립이라고 하는 건 뭐야?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또 확인하고 통제하는 방법들을 기술하는 범위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야. 이게 계획 수립이. 그래서 산출물은 범위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또 이해 관계자 요구를 좀 파악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야. 그래서 요구사항 문서와 요구사항 추정 매트리스가 산출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수집되면 범위 정의에 들어가지. 그래서 프로젝트가 됐든 제품이 됐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 설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런 활동이지.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라는 게 나오고, WB에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나중에 이제 인도물과 프로젝트 작업을 아주 작은 요소로 세분화를 해요. 작은 요소로 세분화해야 업무량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 기간도 잡을 수 있고. 자, 이런 프로세스가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거고, 여기 이제 기준 범위 기준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 확인이야. 이거는 완료된 프로젝트의 어떤 인도물을 공식 승인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범위를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된 인도물, 작업 성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와 그 제품 범위 상태를 이제 모니터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에 대한 변경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변경 요인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야. 그래서 혹시 변경이 있으면 변경 요청서가 있고 작업에 대한 성과 정보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범위 관리가
모두 6가지 활동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라는 말을 하면서 제품 범위와 프로젝트 범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프로젝트 범위, 프로젝트 범위하면 넓은 의미로 다 프로젝트 범위야. 근데 그 프로젝트 범위에 제품 범위와 또 프로젝트 범위가 들어가지. 여기서 프로젝트는 좁은 의미의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로 보면 인도물 관점 또는 프로젝트 작업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산출해야 될 요소들을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 제품 범위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결과물, 전체 프로젝트 인도물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어떤 좁은 의미의 프로젝트 범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작업 전체, 이거를 프로젝트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범위라고 하는데, 사실 PM복에서는 이 범위를 작업에 가까운 범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범위 완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그지? 생애 주기와 범위 관리.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측형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은 요구사항 정의, 타당성, 기획,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또는 시험, 인도 이런 과정을 거쳐. 그런데 프로젝트라는 거는 하다 보면 언제든지 범위를 수정할 수 있잖아, 그지?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동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요구사항하고 타당성 했는데, 요게 좀 일부 보완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가서 다시 오는 거예요. 또 기획 단계에서 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설계 단계에서도 기획 단계로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연동식으로 되는 거는,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집단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이해관계자도 이런 거를 할 때 모든 걸 다 보이지 않는 우리 같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데, 모든 걸 다 자료 수집할 때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이제 이렇게 연동식으로 쭉 해서 예측형 생애 주기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상황이나 범위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동 기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측형 생애 주기 프로젝트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예측형 생애 주기가 있는가 하면 적응형 생애 주기가 있다는 거야. 이 적응형 생애 주기는 아까 예측형은 단계별로 연동을 해서 가잖아. 연동하면서 일부 변경을 받아주는데, 적응형은 아주 변경이 지속적인 거, 잦은 수준, 아주 잦은 변경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요구사항 수집, 범위수정, WF 작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적응형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여기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비가시적인 부분이고 또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내용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잦은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환경이 또 많이 바뀔 때, 우리가 요즘 같으면 기술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래서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에게 미세한 수준의 개선을
정의할 수 있을 때 적응형 방식이 유리하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것이 적응형 생애주기에 가깝다고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소프트웨어도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계속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여기 변경주도식 또는 애자일 방법이라고 얘기했네. 애자일 방법이 잦은 변동을 받아주는 그런 형식의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실제 PIMS라는 프로젝트에서 모바일 연계, 이제 이거에 모바일 연계하는 게 새로 이제 프로젝트가 추가된 거지. 그 범위 관리 프로세스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변경 요청 내용의 규모와 중요도, 여기서 변경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 연계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야. 이거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해서 승인 책임자를 정의한다. 그리고 변경 요청 절차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6가지 활동이 있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집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핵심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까지 실시하고, 또 정보전략 책임자 발주기관에 요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파악해서 보고해주고, 이거를 모바일 연계 요구사항 정의서, 여기 이제 산출물이지, 요구사항 수집에 여기다 반영을 하지. 범위 정의는 여기 인도물, 프로젝트 범위, 요건 이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 요건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범위 외 요건은 프로젝트 관리서에 포함시켜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요 앞에 이제 3가지 활동이 있고, 4번째로 하면 이제 WB에서 작성을 하지.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를 끄집어내. 그럼 이게 나오면 일정 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분할할 수 있을 때까지 분할해. 그리고 요 전체 이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확인 절차에 가겠지? 그러면 프로젝트 단계별 완성되는 인도물에 대해서 이제 이게 범위가 다 만들어졌잖아. WBS까지. 이거에 대해서 그 인수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돼. 문서로. 그래야 공식 문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PIMS 모바일 연계 프로젝트 인도물 검수 확인서, 이렇게 확인서를 이게 문서가 되는 거야. 문서가 되는 거야.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 결정됐어. 그럼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범위 통제지. 그래서 이해관계자 검토의 도중에 PIMS 정보가 아이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이슈화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 이거를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게 이슈가 되는 거지. 이것들을 다시 그 변경해서 변경 요청서를 받고 검토 의견을 받고 해서 변경을 하는 거지. 변경한 거를 끝까지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범위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활동이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범위 관리 조정의 고려사항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3가지야. 조직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정책, 그 다음에 개발 방식, 요구사항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수가 있거든. 어떤 프로젝트 할 때. 그러면 그 조직에서 공식, 비공식 이런 요구사항들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지, 그냥 말로 하는지, 지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지침이 없고 말로만 한다면 지침을 만들어요.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을 하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 요구사항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방식, 그리고 이제 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개발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개발 방식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다른 개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안정성. 요구사항이 정말로 제대로 요구사항을 내놓는지 아니면 자꾸 변동되는 건지 이 조직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이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라고 그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 기관이 많이 안 해봤고 불안정할 때는 애자일 방식, 적응형 생애주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자, 이 부분은 범위 관리에 대한 지식 영역 흐름도야. 그래서 우리 DFD 형식으로 그렸어요. 한번 보면, 자, 여기 첫 번째로 이 번호를 따라가면서 봅시다.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이 앞에 이제 설명이 돼 있어서 여기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6가지가. 그래서 계획 수립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요구사항 수집에 들어가는 거지. 그 요구사항 수집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들이 뭐가 있냐면 델파이라는 방법이 있지. 델파이. 그 델파이는 아주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분들은 굉장히 전문 지식도 있고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요거 하는데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이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면은 그 전문가들을 5, 6명이 내놓으면 그걸 평균 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요구사항 수집할 때 그런 기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브레인스토밍, 그지? 또 핵심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친화도, 심층 워크숍. 이제 심층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 요구사항을 신속히 좀 정의하기 위해서 집중 작업을 한다든가 또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합의를 본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 요구사항 수집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들은 이해관계자 식별도 해야 되겠지? 프로젝트 헌장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범위가 정의가 되는 거지. 범위가 정의되면 뭐가 나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상세 요건, 제약 조건, 인도물, 검수 조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술서에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WBS를 만들지. WBS는 프로젝트 기술 범위서를 가지고 아주 세부 업무 단위까지 쪼개는 거지.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활동들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요구사항 분석 추정 매트리스라는 게 있네.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요구사항 변경을 관리하는 도구라든가 종료 시 프로젝트가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위 확인에 들어가면서 범위 확인에서는 검증된 인도물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인도물을 승인하는 과정은 검증된 인도물을 그 최종 제품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범위 통제는 결국은 뭐야? 변경 요청을 줄여줘야 될 거야. 그리고 변경한 것이 제대로 작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기술 범위를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은 그 범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활동은 이제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이 되는데, 자, 범위 관리에 대한 핵심 ITO,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DFD, 그 다음에 그 범위 관리에 대한 내용,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의 개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프로젝트와 제품의 범위를 정의하고 또 확인하고 통제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뭐랄까 데피니션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핵심 투입과 또 도구와 산출물 보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가지고 뭐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범위 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로 가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프로젝트에서는 범위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를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이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원래 표준 절차는 이렇게 범위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범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그 흐름도잖아. 그럼 우리가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헌장, 기업에 대한 조직,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범위관리 계획 수립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야? 범위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사실은 범위관리 계획서도, 계획서의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참조도 하고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범위관리 계획서가 나왔을 때 뒤로 연동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업데이트가 되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제 우리 다음 활동들, 범위 관리, 일정 관리, 품질 관리, 조달 관리라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위 관리지만, 범위 관리에 당연히 범위 관리 계획서와 요구 계획서를 참조를 하는 거고, 일정 관리할 때도 범위 관리 계획서가 있어야 일정별로 이제 일정을 WBS별로 쪼개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고, 품질 관리에서도 이제 범위 관리와 요구 사항을 가지고 품질을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요렇게 이런 데서 이제 다 참조를 하는 거예요. 조달 관리할 때 이거 참조하고, 품질 관리 때 참조하고, 이렇게 쭉 이제 여기서 나온 산출물들이 다음 활동에서도 계속 활용이 된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ITO의 인풋, 툴, 아웃풋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쭉 설명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환경 요인하면 조직의 문화라든가 기반 시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요거는 상위 수준 요구사항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범위 관리 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큰 원칙이야. 이거는 큰 그 상위 수준의 그 어떤 기본 원칙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계속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 관리 계획이 수립됐지. 그럼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보면 여기 대한 개요, 투입물, 도구, 산출물 요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또 이 안에서 설명되고, 여러분한테 프리클래스로 나눠준 PDF 파일을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구사항 수집의 정의를 한번 보면,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사항, 또 이해 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분석한다. 그지? 그리고 핵심 ITO는 이와 같이 프로젝트 헌장, 그 다음에 도구로는 데이터 수집, 분석, 표현, 대인관계와 팀, 기술,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요구사항의 문서와 요구사항 추적하는 매트리스. 요구사항은 이제 지금 요구사항이 여기서 범위관리부터 요구사항 문서가 나오는데, 이 요구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1.2.3.0번이다. 그러면 이것이 뭐 설계라든가 구현이라든가 테스트할 때까지 쭉 흘러가면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해서 들어온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이 추적 매트릭스에서 관리되면서 인도할 때까지 관리가 끝까지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수집의 흐름도를 보면, 이제 여기 요구사항 수집이지. 그럼 여기 이제 프로젝트 헌장부터 해서 각종 문서, 계획서, 조직, 비즈니스 요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는 거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 이런 분들 통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이 쭉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문서가 뭐라겠냐면 요구사항 문서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구사항은 이제 앞으로 설계 개발하면서 계속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큰 활동들, 프로젝트 관리 큰 활동들에 보면 통합 관리에 이 두 개 문서가 다 참조가 되고, 범위 관리에 각 요소별로 참고가 되고, 품질 관리에도 품질 관리 요구사항, 테스트 방안에 이제 추적 문서, 이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에 반영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 관리, 조달 관리, 이해자 관리 할 때 각각 요구사항 문서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요 활동들에. 그래서 요구사항은 최초에 이제 개발 범위를 설정하는데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이 끝까지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할 때도 이해관계자 관리할 때도 추적하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입물로서 이제 프로젝트 헌장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그런 이제 기법 중에 문서 분석 프로토타입들이 있는데, 문서 분석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걸 분석할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분석 기법들을 이제 활용해서 쓰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 프로토타입은 이용자들의 어떤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좀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더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뭐 인터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요구사항 중에 기술이나 또 성능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요거 관련되는 그 당사자, 이해 당사자지, 이 당사자들과 그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성능, 굉장히 빠르게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기술,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기술이면 기술 중에 뭐 IoT의 센서를 뭐를 사용한다. 뭐 성능은 응답 시간은 3초 이내에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변경이 덜 일어나고 뭐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능 기술 이런 요구사항들을 할 때는 기준을 좀 명확하고 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도 미리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초다 그러면 이 3초를 뭘로 3초로 할 건데, 자, 몇 명 있을 때 3초로 할 건데 100명, 200명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어떤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성능에 대한 기준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산출물로 이제 요구사항 문서가 나오지. 그래서 요구사항 문서가 나오면 이게 쭉 나중에 그 테스트가 할 때까지도 추적이 쭉 관리된다는 거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최종 구현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추적 매트릭스가 간다. 이제 그걸 유념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 수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 수집에 데이터 수집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그지? 데이터 수집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데이터 수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분석이 있고 의사결정 이런 게 있는데 데이터 수집할 때는 이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을 하잖아.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하나의 스토밍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지. 인터뷰도 사전에 인터뷰 양식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해야만 빠짐없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도 있고 수시로 하는 비공식 인터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FG 인터뷰가 있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거는 핵심 인물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업무 책임자나 또는 의사결정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같은 게 있잖아, 그지?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또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그랬지. 벤치마킹에서 조직 내든 조직의 내부든 외부든 우수한 사례들, 그지? 우수한 사례들을 조사해서 파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투표하는 방법이 있겠지? 투표, 거수하고 이렇게 투표할 때도 모두가 다 찬성하는 만장일치로 할 거냐, 다수결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다기준 의사 결정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 그럼 평가 항목별로 뭐 가중치 이건 몇 점이건 몇 점의 가중치 부여해서 평가해서 결정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사결정 방법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잘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대인 관계하는 방법,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도를 그리는 배경도 같은 것도 좋아. 배경도 이거를 컨텍스트 다이아그램 이렇게 하잖아. 컨텍스트 다이아그램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주는 부분이 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할 때 쓰면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정의해 주는 부분인데 뭐 개념, DFD, 범위, 기술, 내용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범위 정의의 정의야.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라면 최종 인도물, 계약 조건, 어떤 가정, 제외사항, 인도 조건들을 확정해 주는 게 정의다. 그래서 핵심 ITO들은 이제 그 프로젝트 현장과 요구사항 문서, 위에서 요구사항 문서 만들었잖아. 그거와 이제 도구도 등 어떤 대안 분석이나 제품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범위 정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그 범위 정의하는 이제 DFD인데 범위 정의 여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서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가 나오는 거고 이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는 결국은 WB에서 만드는데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WBS 가 정해지면 여기서 이제 뭐 일정과 그 원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도출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가 뭐 산출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PM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요소로 이제 그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에 어떤 내용들이 써지느냐 이제 그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만 아니라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는 프로세스 또 프로젝트 종료 범위나 범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 내용을 뭐 이렇게 리다카로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PM 자격증 시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뭐 좀 그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의 기술 내용은 이렇게 써라 했을 때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쓰기 좋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requirement이 R이 그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잖아. 이거는 프로젝트 헌장하고 요구사항 문서에 설명된 제품, 서비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여기 이제 제외사항, 익스클루전이라는 부분, 제외사항들은 프로젝트 범위 외 사항을 문서에서 범위 추가의 위험을 줄이는 거야. 제외사항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해서 프로젝트 범위가 이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수받을 인도물 이런 것도 이제 그 프로젝트 결과물이지. 결국 이 결과물의 범위를 좀 잘 정하고 그 다음에 가정사항이라고 있어. 이 가정사항은 뭐냐면 그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별도 검증 안 하고 임의로 가정한 내용들이 있어. 그 가정의 타당성을 수시로 검증을 해야 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 확인.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조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예산과 또 이렇게 일정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떤 여기 이제 가정상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기록부에 항상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로 대표되는 것이 예산 뭐 이런 거야. 예산 일정 내에서 한다. 예산은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 하잖아.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고 일정은 어디 이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범위상이고 이런 것도 이제 이 가정상에다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해 두자 이거지. 그 인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인수할 때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인수할 때까지 과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밑에 또 요 내용이 있네. 요거는 뭐냐면 프로젝트 헌장과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라고 했는데 뭐 유사하다고 했는데 프로젝트 헌장은 어떤 기본 원칙, 뭐 방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프로젝트 헌장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프로젝트 헌장이 만들어지고 이거 가지고 범위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보다 요것이 더 상세화 된 거라고 보면 되죠.